자, 이번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청래 룰을 놓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졸속 개정이다 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고 또 특히 친명계 일부 당원들이 법원의 1인 1표제 반대 가처분을 내면서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가 일주일 연기까지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정청래 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정청래의 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 추진하려다가 지금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네. 지금 28일에서 5일로 미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온 뒤에 이걸 최고위원회를 다시 연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안가에 몇 번 불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커뮤니티 여러 곳을 좀 보면서 왔는데 네.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하죠.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어준까지 다 끌고 나가라 네. 막 이런 여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친명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상황에서 지금은 좀 그보다는 훨씬 더 분화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 같고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이재명의 권력도 결국은 경쟁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 같은 정청래 대표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거의 생명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이 저는 그래서 재밌다. 남의 집 불장난에 대해서 불구경에 대해서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용 꿈꾸는 정청래의 빌드업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1인 1표제를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대의원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리당원으로서 특히나 강성의 성향의 권리당원의 힘을 받아가지고 대선 경선 내지는 그 경선에서 통과한 다음에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모델이었잖아요. 지금 딱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없는 만큼 정청래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박천대 후보와의 어떤 경쟁에서도 권리당원에서는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에서 크게 졌거든요. 그걸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보면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요인 이유로 좀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대의원 1대1도 문제지만 지금 비례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의원의 비례 공천 권한도 기존 시도당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걸 100% 권리당으로 바꾸겠답니다. 이건 이제 기존 시도당 위원장들이 전부 다 친명 인사들로 포섭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수족이 될 만한 그 조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력을 끊어내고 이 풀뿌리 조직부터 사실 정청래 당 대표의 조직으로 좀 만들겠다는 좀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청래 대표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학명, 그러니까 명이 이제 명령의 명자가 아니라 이재명의 명자죠. 학명을 통한 친정, 그러니까 정청래죠.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짧게 북한 역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1958년 6월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일성이 5월부터 6월 사이 한 보름 정도 동유럽 국가 순방을 나섭니다. 이제 김일성이 그때 권력이 탄탄할 때예요. 순방을 나서는데 김일성이 평양을 비우자마자 평양 안에 있던 반 김일성파가 바로 머리를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자리를 비웠을 때 뭐라고 비판하냐 김일성에 대해서 1인 우상화 너무 심하다. 너무 심각하다.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나라가 아닌데 마치 본인이 왕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작당을 하냐면 김일성이 돌아오면 그때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일성을 수상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라고 이제 다 입을 맞춰요 그때.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는 중국이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 이른바 연안파라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돌아왔어요. 근데 김일성이 왜 돌아왔냐? 해외 순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전보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이 순방을 다 마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접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최고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 우리가 비판하면 순순히 내려올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원래 김일성을 따르던
그 빨치산 출신들을 내세우고 총을 차고 회장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파에 대한 비판 토론을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역사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이 민주당의 논란들 이런 네. 것들 좀 짚어. 아니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유엔 총회에 나갔었을 때도 그때 조희대 청문회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죠. 그렇죠. 네. 그때 그리고 에이펙 때도 아마 재판중지법 다시 한번 회자시켜가지고 또 논란이 네, 됐었었죠. 그렇죠. 최근에도 아프리카 순방 갔는데 또 18명 직원들도 고발해가지고 결국 순방의 성과가 좀 부각되지 않고 또 이번에 당원 당규도 마찬가지로 좀 순방 나갔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려면 대통령 계실 때 하든지 우리가 야자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할 때 선생님 있었을 때는 좀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다 선생님 나가니까 야 도시락 까먹자 내지는 뭐 장난치자 뭐 이런 심리인 것처럼 민주당이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려면 대통령 있는 데서 정확하게 좀 당원 당규 개정하시라. 아니 근데 정정당당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정청래식이 이른바 이런 짤짤이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펀치를 한 번에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잔 펀치 혹은 이제 잽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저는 분명히 어퍼컷을 날릴 거라고 보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면은 아마 둘 사이에 모종의 긴장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크게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김민석 총리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요즘 또 서울시 행정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보이면서 서울시장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의 당 대표 차출론까지 나왔습니다. 이 친명계와 이 비명계 갈등 속에서 김민석 카드가 실제로 이렇게 작동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오히려 대의원-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마평에 오르는 서울시장 그러니까 뭐 강력한 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처럼 권리당원한테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본인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권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탈환하지 못하면 어쨌든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부동산 대책도 지금 부동산 집값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더 큰 논란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개인적 어떤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정권에서 서울시를 탈환하겠다는 그런 어떤 행보의 일환으로도 좀 읽혀져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뭐 창동 아레나 점검을 한다든지 뭐 광화문 광장에서 바드로촌 그 감사의 정원을 한다든지 정말 정적적으로 총리가 서울에만 지금 국한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정권에서 서울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인데 아직 지방선거 한 7개월 남았거든요. 네. 아니 총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환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라의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며칠 전에는 이 환율 방어 때문에 급기야 이 증권사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뭐 물론 뭐 한마디 했다라는 표현이 뭐 민주당이 또 꼬투리 잡을까봐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는데 네, 네. 뭐 저는 뭐 한마디 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마디도 하셨겠죠. 예, 뭐 한 10마디 하셨겠죠. 네. 아니, 한마디 했다라는 건 뭐 그냥 말을 그렇죠. 했다는 네. 거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MBC나 이런 데서는 이게 마치 뭐 서학개미들이 네. 지나치게 뭐 제투자 뭐. 이런 미주에 빠지면서 지금 외화가 반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책임을 몰아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는 사실 그렇다 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게 환율이 1,500원대로 가는 게 뉴 노멀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얼마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또 매년 200억씩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밖에 없는데 네.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죠. 국무총리가 네. 이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경제 악재들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집중하지 않고 지금 본인 선거, 당대표 선거 여기에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굳이 쓸데없는 창동 아레나를 본인이 왜 가요? 그 김재섭 의원이 가면 됐죠. 본인이 왜 갑니까 거기를? 저는 참 이른바 낄끼빨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로 앉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할 거면 총리직을 사퇴하고 하시라 차라리. 그렇죠. 네.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거면 네. 누가 봐도 서울시를 좀 탈환하기 위한 내지는 본인의 어떤 서울시장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관권 선거 내지는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행위 아니냐라고 분명히 오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의 뭐
행보가 울산 내지는 지방 여러 사건 사고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만 특히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만 활동하는 마치 서울시의원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보가 총리가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총리직을 내려놓고 속 시원하게 선거운동을 하시라. 그게 훨씬 더 솔직한 행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요, 지방선거 출마로 조금씩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다 보니까 줄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줄사퇴가 현실화 된다면 결국에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을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식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의 행보도 그런 길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권력이 약해지는 그 비대위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 정청래 대표의 그 좀 지도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와해되고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게 기회일 거라고 봐요. 그 비대위 구성을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친명 체제에서 다시 구축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수면 아래서 우리가 굉장히 발을 잽싸게 움직이듯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해타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동안 애써서 이른바 친정 라인을 구축해왔던 것들이 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또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의 내홍이 저는 촉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고위 다수가 사퇴를 해서 비대위로 간다. 근데 비대위로 전환을 해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한테 있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성향에 맞는 혹은 정청래 라인에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비대위원장이 과연 자기 지방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한 어떤 최고위원들한테 공천을 줄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 전환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친명 세력들일 텐데 아직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이런 당내 권력 구조 내지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렇게 반발한다는 것이 본인들도 사실 부담이라서 이걸 뭐 비대위 전환까지 그런 큰 결단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명청 갈등 어떻게 이어질지 그것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당심 70%, 민심 30%로 당심의 비율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 얘기하고 개혁신당 얘기도 합시다. 개혁신당 얘기도 합시다. 네. 공평하게. 네. 그럼요. 네. 당심 70, 민심 30 이 방안에 대해서 아마 이게 굳어질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아마 지금 지방선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마 이 구도대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반발은 있죠. 그러니까 뭐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당심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좀 되묻고 싶은 게 아니 뭐 당심은 그럼 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국민이 아니고 뭐 다른 우리가 뭐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닌 거잖아요. 다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 중에서 그 보수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당원 가입까지 하고 당비까지 내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애정도의 순서로 봤을 때 물론 중도에 있는 민심을 잡는 건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중도를 버리고 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얼굴로 우리가 후보들을 내보낼 텐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 조금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배당이 돌아가야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간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금이 더 많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가 어떻게든 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심의 확장이라는 장담호 대표의 그 구상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부터 늘 지금까지 중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도에 뭔가 소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사실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지만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당대표로 만들 때에도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뭐 중도 민심을 가져와서 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경원이라는 엄청난 대항마, 주호영이라는 대항마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이준석을 선택을 해야 뭔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걸 당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당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당원들의 그 당심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당에 이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중도만 외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70대 30은 저는 아주 적절한 숫자다. 100대 0이라고 하면 저도 비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7대 3은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50대 50으로 하시죠. 당신이 역시 민심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결국 주셨고 이제 네. 당이 보기에 좋은 후보가 있고 네. 또 완전한 민심이 보기에 좋은 후보가 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나경원 후보 등등과 붙었었을 때 당심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지는 결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민심에서 더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과 좀 대비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100% 권리당원, 특히 개딸과 강성당원들한테 끌려가는 저 당원과 우리는 다르다. 비록 당원들의, 그러니까 당원들 중심의 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민심을 반영하겠다라고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워낙 이 지도부가 뭐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든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검증해야 된다라고 믿는 어찌 보면 강성 당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최고위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전에서 되게 불리해요. 결국 투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별로 관여되어 있지 않다가 선거 날 그러니까 중도의 민심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가 무엇냐, 누구냐,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후보냐, 아니면은 그 과거와 깨끗하게 절별하고 더 나아가자는 후보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민심은 더 많이 반영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대 어떤 대대적인 선거에서 계속 축적되어 왔던 전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국민의힘이 그걸 좀 다시 한번 계속 정착하고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도 포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보수 통합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저희가 거부하겠다고 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더 연대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저희가 연대를 합니까? 어쨌든 저희도 더 좋은 보수를 해보겠다, 조금은 남다른 보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왔지만 물론 지금 뭐 지지율은 그렇게 좋지 않죠. 뭐 창당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 국민들의 어떤 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힘 시절에 부정선거 세력들과 정확하게 결별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민심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기조로 당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도 후보자들의 역량평가 그리고 역량을 더 올리자는 차원에서 PPAT도 도입을 하고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들 쇄신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줬기 때문에 지선과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전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혁신당은 지향점도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국민의힘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더 오른쪽에 있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연대하겠다고 하니까 더 오히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개혁신당은 되게 막 폄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연대해봐야 어떤 시너지가 있겠는가. 결국 정치권의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것은 1+1이 2가 돼야 되는 게 통합인데 가끔은 1+1이 -1이 되는 경우도 정치권에서 많거든요. 그런 점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대와 통합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지방선거 기획 총괄을 맡긴다 이렇게 네, 총괄 기사가 나왔거든요. 기획단장이에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기획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이 후보자들에 대한 출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후보자의 어떤 적격성 평가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 최고위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조기 공천을 좀 하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기초광역 비례 내지는 지역구 의원들 전부 다 좀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당히 좀 불리한 저희가 국면에서 출발하는 만큼 낮은 지지율에 출발하는 만큼 크게 욕심내지 않고 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혁신당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타 뉴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심 확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의원들과 또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가 무슨 당대표 선거냐 이러면서 불편한 의도를 좀 비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물론 불편한 건 다 본인들의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테니까 저는 뭐 그것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뭐 중도를 아예 가지 말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당내 자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까 뭐 이긴 사무총장님 언급하셨지만 맨 끝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단 우리 안에서의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는 그거라고 하고 뭐 누구는 뭐 중도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이 국민의힘 안에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 갈려 있고 전혀 협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선거를 치른 건 해보나 마나기 때문에 일단 내부 정리부터 하자라는 건데 그 내부 정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지도부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보수층의 그 여러 가지 그 지형을 보면은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하는 뭐 부정선거 세력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존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메인스트림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메인스트림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다가 혹은 보수를 지지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 물론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분들이 물론 개혁신당은 당연히 동의를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계엄대로 돌아가 보면은 전국의 21개 대학교에서 계엄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대학가에서 이렇게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시국 선언이 터진 바가 없거든요. 심지어 모든 언론이 계엄은 내란이다 이러면서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던 시기에 대학가들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민주당의 그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자유대학이라든가 이런 청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만 봐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그 개혁신당 세력들이 사실은 청년층의 많은 표를 가져갔었는데 지금 지지도를 보면은 특히나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에서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보수로 유입되면서 보수에 대한 지지를 즉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하게 새롭게 변화된 그 지형에 맞게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그 다음 우리가 뭐 중도로 나가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일단 내부 통합이 먼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부 통합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채워내야 될 사람들은 채워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당심의 비율을 올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행보가 우리가 봤을 때 보수 정치인의 그런 행보였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다시 쓰임을 받을 것이고 더 좋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것은 우리도 이제는 좀 기준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수 정당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이 보수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끼리 안에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연대라든가 선거 뭐 행보는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지금 현 단계에서 개혁신당이랑 뭐 연대라든가 통합이랑 이런 논의하는 너무 시기상조다. 오히려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득보다 해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부 통합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의 발언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계엄 탄핵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 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좀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네. 저는 이긴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더 이상 뭐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거쳤었던 그 부침과 여러 가지 파고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때 탄핵의 늪을 건넜었던 그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전당대회에서 30대 한 젊은 후보가 그 보수의 성리라고 하는 대구에서 그런 연설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탄핵은 정당했다. 하지만 이런 다른 목소리를 당원들께서 품어 안아주신다면 다시는 우리 안에서 배신과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젊은 대표가 탄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결국 연전연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물론 당연히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운영과 이 치부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만큼 볼륨을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정보다는 자기 반성과 성찰에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토하겠지. 저희도 아마 그렇게 예상할 텐데, 오히려 반전의 어떤 묘미로서 우리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당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더 중도의 민심으로 무게중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뭐 고언 아닌 고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좀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에게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준 것만으로도 우리 당은 국민께 100번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빌미로 악용할 수 있어서 당 지도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요, 사과는 결국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사과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득이 되는 사과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우리가 뭐 잘못해서 사과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전제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해서 우리가 이겼던 적이 있느냐를 되묻고 싶은 게, 이긴 방금 삼총장님은 이준석 대표 예를 드셨지만, 이준석 대표의 예보다 더 적절한 건 사실은 당시 바른정당의 예예요. 바른정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대선에서 바른정당이 거둬들인 표심이 그때 5%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은 그 뒤에 해산돼가지고 뭐 다시 자유 어디였죠, 거기가? 새로운 보수당. 아니요. 바른미래당. 돌아온 사람들. 자유한국당. 예. 네. 자한당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다가 결국은 국민으로 다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릎을 꿇고 통절하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던 당시 바른정당이 거둬들였던 여러 가지 그 표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패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사과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한테 이용만 당할 뿐이지, 이게 뭐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사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더 개인적인 그냥 김금혁 개인의 얘기를 드린다면은,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계엄에 대해서 이게 계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막았을 겁니다, 계엄 못하게. 그렇지만 저는 그 계엄이 있기 이전에 그 민주당의 행위들을 너무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국무위원 20여 명을 탄핵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마비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고, 이른바 뭐 청담당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의혹과 수많은 정치적인 네거티브와 이런 것에 민주당은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지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의 뭐 공백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겪었을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긴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긴 다음에 우리가 그런 국정 혼란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는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짧게 청원하자면,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솔직히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통진당은 진짜 구체적으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그런 설계나 어떤 모의 같은 것들이 정황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사제폭탄 설계도를 모의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어떤 공간에서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동구를 어떻게 타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위헌 해산 심판을 받은 거지. 최근에 이제 추경호 대표의 어떤 그 구속 관련해 가지고 기각됐을 때도 뭘 하지 않았으니까 계엄에 가담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사과하면 이게 뭔가 씨앗이 돼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뭐 요소로 쓰여지겠지라고 하는 그 주장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적재적인 어떤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어요.